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책 먹는 버섯이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책들을 같이 뜯어보려고 해요. 언박싱 영상입니다. 제가 딱 할 일을 끝내고 이제 좀 쉬어볼까 하고 자리에 앉으니까 책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일단 제가 좀 선물 받은 이 향초가 있거든요. 이거 같이 켜고 얘기 나눠봐요. 네, 이거 여기 앞에다가 둘게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에 책을 한 권 만들고 있어요. 이 살살씀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만드느라고 정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책도 수정하고 텀블벅에 올려서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데 그 후원 관리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막간을 위해 홍보하자면 텀블벅에서 한 달간 제 책 이 살살씀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뜯어볼게요.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노신의 번역가님의 작가 피정, 경계와 소란 속에 머물다 라는 책입니다. 정말 책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일단 판형이 세로로 굉장히 긴 형태의 책이네요. 그리고 이 마티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이 워낙 예쁜데 이 마티 출판사의 로고가 여기 책 아래에 박혀있는 게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마티 출판사 로고가 아래에 크게 박혀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막 숫자가 써있거든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숫자가 써있는데 이 숫자들에 좀 박 같은 게 박혀있어요. 그래서 이 빨강 색깔 주황 색깔 숫자들의 느낌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책을 쥐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의 책입니다. 이 책은 온 시리즈의 일부라고 해요. 마티 출판사에서 나오는 온 시리즈의 일부의 책인데 뭔가 무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쓴 것들을 다루는 에세이 시리즈인 것 같아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온 시리즈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신의 번역가님의 번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샀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구매하기 전에 서점에서 좀 읽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떤 번역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냥 세계 곳곳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아시아인으로서 다른 나라,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그리고 그런 공간이라든지 낯선 세계라든지 사람을 바라보는 일, 그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있는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이 책의 제목을 보면은 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 피정, 경계와 소란 속에 머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 피정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명확하게 역시나 나와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피세정념, 즉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수도원에서 묵상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는 뜻이다. 일부 영미권 국가에서는 작가가 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로부터 제거된 그런 고요한 환경에서 글을 쓰도록 하는 작가 피정 프로그램을 지원을 한다고 해요. 노신의 번역가님 같은 경우에는 편도염이 심했고 그래서 그 편도염을 취리히 스위스에 가서 수술을 받고 그 수술을 받은 뒤에 40일 정도 휴식을 좀 취하고 혼자서 그 취리히에서 회복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다. 이건 바로 작가 피정 프로그램이구나. 나를 위한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그래서 본인에게 준 어떤 작가 피정 프로그램으로서 나를 작가 피정에 두겠다라는 마음으로 쓰신 책이고 그래서 서점에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여러 가지 좀 인상 깊은 문장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번역가로서의 삶이 아니라 좀 더 여러 가지 경계의 삶,
그러니까 여러 공간을 오가는 떠도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온전히 그 세계에 속해 있다고도 느끼지 못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의 사람들 그리고 그 세계 공간 문화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양의 노신의 번역가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 이 노신의 번역가님은 이제 스위스에서 살아가시고 거기에 터를 기본적으로 잡고 살아가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스위스에는 굉장히 유명한 알프스 산이 있잖아요. 그 알프스 산에 뭐라고 해야 되죠? 산악 가이드 같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어떤 소수민족 중에서도 뭐 훈자 계곡 소수민족이었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나라에 대한 문화랄지 그런 산악 가이드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내가 스쳐가면서 봤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대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위스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독일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독일어가 되게 억양이 그냥 독일어랑은 다르고 좀 사투리가 심한가 봐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사투리를 못 알아듣듯이.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뭐 프랑스어라든지 이탈리아어, 영어 같은 언어들을 좀 다채롭게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으면 한국어를 써야지라든지 그 마인드가 박혀 있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해요. 그 공동체 중에 딱 한 명이라도 이 스위스 독일어가 조금 낯설다고 한다면 그냥 곧바로 영어로 소통을 해버리는 식으로 그냥 그 사람들의 언어 그 자체를 좀 존중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배려와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포용이구나 같은 이야기가 좀 담겨 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남편분이 함께 일하시는 분이 파키스탄 분이셨는데 그분의 집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음식을 같이 해먹고 환영받고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파키스탄의 음식 문화는 어떻고 그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장면이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스위스라는 나라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한국에서 살아가 라는 정체성이 좀 미약한, 그래서 나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어디로든 갈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노신의 번역가님이기 때문인지 어떤 그 알 수 없는 자유분방함, 그 사물이라든지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이것에 대한 완전한 애착을 가지진 않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한 번 더 바라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따스함 같은 것이 글에 있어서 저는 좀 너무 다정하고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책이어서 그래서 이걸 잊지 못하고 제가 구매를 했어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구매한 책은요. 파스칼 키냐르의 수사학이라는 책입니다. 파스칼 키냐르의 수사학. 여기 이 띠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키냐르만이 가능한 방식으로 써내려간 문학 예찬이다. 어떤 글이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키냐르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채로운 활동 범위를 가지고 계신 예술가세요. 시도 쓰시고 소설도 쓰시고 이런 평론도 하시고 다채로운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글이 되게 몽환적이고 모호하고 참 어려워요. 떠도는 그림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좀 유명한 상을 수상한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좀 포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무 모호해서. 그래서 어떤 키냐르에 대한 사랑, 애정보다는 그냥 이 책에 좀 끌렸어요. 어떤 문학 예찬, 문학론에 대한 이야기, 되게 깊숙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역시나. 네, 역시나 좀 키냐르와 잘 어울리는 멋있는 책이에요. 되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씌어 있는 책인데 여기 의류문화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디자인 좋아해요. 물론 벗겨서 두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펼쳐보면 어떻게 있냐면요.
몇 개 정도의 되게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프론토라는 글, 라틴어, 숨은 신에 대하여, 요한 볼프강 폰 괴테에 대하여, 운을사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이렇게 프론토, 이런 식으로 프론토 이렇게 목차를 나눠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조금 내용이 묵직하고 좀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모호하고 몽환적이고 한 번에 알 수 없는 어려운 글을 쓰는 이 키냐르가 말하는 문학론이란 무엇일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인용된 그 떠도는 그림자들이라는 책, 아까 말씀드렸던 콩쿠르상을 수상한 그 책에 있는 이런 문장이 있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독서에는 도착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떠돌아다닌다는 것이다. 독서는 방황이다. 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이 키냐르의 문학론을 너무 많이 대변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떠돌아다니는 것, 그 방황하는 것, 그것이 독서다라는 문장이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조금 도전인 것 같기는 해요. 좀 여러모로 어려워 보이지만 저는 국문학과 학생으로서 한 번쯤 또 읽어볼 만한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재밌게 읽어볼게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도 의류문화사 책인데 다음으로 가지고 온 바로 이 책도 의류문화사의 책입니다. 토베 디틀레우센 작가님의 코펜하겐 3부작, 그 중에서 일부의 책이에요. 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띠지를 벗겨볼게요. 와, 띠지가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두 눈이 양옆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띠지 안쪽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책도 지금 봐도 눈이 들어가 있는 것이 뭔가 직시하는, 뭔가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를 표지해서 연상시키려고 하신 것 같고요. 이 책은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이 책은 되게 얇네. 되게 얇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걸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귀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귀까지 쭉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요. 굉장히 예쁩니다. 너무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 질감도 그냥 종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질감이네.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문장이 써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관처럼 좁고 길어서 누구도 혼자 힘으로는 거기서 나갈 수 없다. 이런 문장도 써 있네요. 사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키냐르 이 책도 그렇고 둘 다 의류문화사 책인데 제가 이 출판사에 완전히 푹 빠져 있어요. 이 출판사는 전통이 있는 되게 오래된 출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이런 트렌디한 느낌의 책들을 출간하는 암실문고라고 하는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간극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실문고라는 시리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시리즈는 그 카피가 이래요. 정말 멋있는 카피가 서로 다른 색깔의 어둠을 하나씩 담아 서가에 꽂아두는 작업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어둠을 꽂아놓는다. 그래서 암실문고다 라는 이 정체성이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책의 내용들도 이 암실문고라는 어감에 너무 착 달라붙는 책들만 시리즈로 내고 계세요. 일단 클라리스 리스펙토르의 야생의 심장 가까이,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 되게 강렬한 빨간 색깔의 어떤 심장을 연상시키는 책인데 그래서 이 암실문고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책도 좀 만나게 됐어요. 코펜하겐 3부작. 디틀레우센 이 작가님이 1부부터 3부까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 그리고 그 성인기까지의 이야기, 에세이를 담은 시리즈인데요. 이거 지금 1부작이니까 이건 어린 시절
이라고 부제가 적혀 있죠. 1부 같은 경우에 어린 시절을 다루는 내용인 만큼 가족 공간 안에서의 삶이랄지 그치만 나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랄지 그래서 이 안에서 순응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일상의 장면들에서 자꾸자꾸 비쳐나오는 어떤 감정들 같은 것에 몰두해서 쓴 작품이고 2부작은 청춘이고요. 3부작은 의존인데 3부 의존 같은 경우에 되게 섬뜩하고 놀라울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명확한 그런 경지에 도달한 글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카피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지금껏 어디서도 만나본 적 없는 아무런 위약도 자기 연민도 없는 냉혹한 자기 인식이 공존하는 작품. 자기 연민이 없는 자기서사가 저는 좀 요즘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책에서 좀 좋은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아직 다 읽진 않았지만 어린 시절은 캄캄한 지하실에 갇힌 채 잊혀버린 작은 동물처럼 언제나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추운 날 나오는 입김처럼 당신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그것은 가끔은 너무 조그맣고 또 가끔은 너무 크다. 정확하게 딱 맞는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것을 벗어던진 뒤에야 당신은 그것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고 마치 극복한 병처럼 그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어른들 대부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어쩌면 그들 자신은 정말로 그렇게 믿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그들이 간신히 그 시절을 잊는데 성공한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어머니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숨기고 있지는 않다. 네, 뭐 이렇게 이어지는 글입니다. 어린 시절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야. 그것은 비약이고 잊음으로써 혹은 어린 시절을 긍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없어지게 함으로써 그것을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야. 뭐 이런 문장이죠. 이 책을 좀 영업을 해보자면 2021년 뉴욕타임즈 올해의 책 탑 10에 선정된 책이라고 하네요. 뉴요커, 파리 리뷰, 가디언 등 23개 주요 매체에서 강력 추천한 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김소연 시인님 알고 계시죠? 김소연 시인님께서 쓰신 이 문장이 너무 완벽합니다. 추천사가. 전무후무할 정도로 지독하고 냉정하다. 나는 이 책을 덮으며 헤아려 본다. 이만큼이나 냉정하려면 시인으로서 얼마만큼의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지. 너무 좋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코펜하겐 3부작 1부를 좀 읽어보고요. 2, 3부까지 이어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은 배수아 작가님의 작별들 순간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아마 관심 갖고 보신 분들이 꽤나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한번 빌려 읽은 뒤에 이건 내가 아무래도 소장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구매를 하게 된 책입니다. 작별들 순간들. 저는 배수아 작가님을 워낙에 좋아하고 배수아 작가님 글이라면 대부분 소장을 해두는 편이에요. 양장본의 책인데요. 이렇게 뭔가 어렴풋하게 약간 희미하게 빛이 피어오르는 그런 장면이 표지에 박혀 있고 기분 좋은 이런 질감이 느껴지는 책이고요. 이 책은 여러분들 모두가 아실 만한 정말 유명하신 소설가님이시죠. 배수아 소설가님의 에세이이고요. 번역 일도 많이 하시고 현재는 베를린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글에 되게 많은 배경들이 베를린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 베를린에 거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책은 전반적으로 그 베를린 서가의 주인이었나요? 베를린 서가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가상의 인물로 등장을 하고 근데 그 가상의 인물이 너무 진짜 같아요. 약간 남편 같기도 하고 애인 같기도 하고 혹은 친구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관계성에 전혀 연연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가상의 인물처럼 느껴졌달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인이건 남편이건 친구건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해주고 내가 말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서가의 주인은 내가
계속해서 글을 읽도록 책을 추천해주는 사람, 책을 이고지고 함께 어딘가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계절을 함께 견디는 사람, 그 정도의 설명이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상의 인물인지 아닌지보다 중요한 것은 배수화로 상정되는 이 에세이의 화자가 자꾸만 말을 하고 책을 읽고 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 같고, 책은 기본적으로 배수화 작가님이 좀 읽어왔던 책들에 대한, 그리고 오늘 읽은 책, 내일 읽은 책, 내일 읽을 책, 과거에 읽은 책의 연장선에 있는 어떤 책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방대한 책들이 나오는데 그 책들은 저희가 쉽게 접해볼 수는 없는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궁금해서 읽어보고 싶어서 막 검색을 하면 아직 번역되어 들어오기 전인 책들이 좀 많아서 좀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아무래도 베를린에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이 명확하게 진짜 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세이이지만 되게 소설적이에요.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하시는 공간은 약간 오두막 같은, 뭔가 간이집 같은 느낌이고, 그곳에서 쓰고 읽고 말하고 그런 일들을 베를린 서가의 주인과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내 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우주를 바라보고 이 읽기와 쓰기라는 일에 대해 바라보는 그런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별들, 순간들이라는 제목이 정말 이거 맞아, 이 제목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이 순간들, 작별들이라는 제목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문장이 있어서 그걸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순간 문득 작별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기에만 국한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삶의 시간 내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비밀의 의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일생은 그것을 위해 바쳐진 재물이었다. 우리가 평화롭게 정원의 흙 위로 몸을 기울인 동안 당신의 몸 위로 빛과 그늘이 어지럽게 얼룩지는 그 순간에도 작별은 바로 지금 우리의 내부 숲 안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궁극의 사건이었다. 약간 배수화 작가님 글을 낭독할 때는 그 배수화 작가님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수화 작가님의 낭독 영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매력적이고 멋있는데 약간 몽환적이고 모호한 어떤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렬하지만 어딘지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읽으시거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수화 작가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배수화 작가님의 낭독 영상도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4권의 도서를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언박싱도 해보았습니다. 네,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또 놀러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텀블벅 사이트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예쁜 노랑노랑 제 얼굴이 담긴 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00여 명의 독자를 사로잡은 놀라운 편지들이 담겨있고 살살 쓴 편지 모음이라고 해서 살살씀이란 제목이 붙었어요. 네, 긴 말 필요 없이 읽어보시면 정말 만족할 거예요. 10% 할인가에 책을 받을 수 있고요. 살살이 직접 만든 스티커와 엽서, 한정판 에세이 등의 굿즈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살살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텀블벅으로 지금 당장 달려가세요.